빈 항아리 앞에 선 법륜 스님. 산사의 법당 한 구석 햇살이 기울어지는 오후였다. 노 스님은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마당 한가운데 놓았다. 투명한 유리 항아리였다. 그 옆엔 3개의 광주리가 있었다. 하나엔 주먹만 한 돌들이, 또 하나엔 손가락만 한 자갈들이, 마지막 광주리엔 고운 모래가 담겨 있었다. 자,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볼까? 스님의 물음에 법회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별로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 않았다. 항아리에 돌과 자갈과 모래를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스님은 특별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수많은 번뇌를 지켜본 눈빛이었다. 그 자리에는 65의 박 선생이 있었다. 정년 퇴직 후 3년 그는 요즘 묘한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그토록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시간은 너무 많고 할 일은 없었다. 아내와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도 뜸했다. SNS를 보고 뉴스를 읽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하루가 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하루가 텅 빈 느낌이었다. 먼저 모래부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님의 질문에 한 젊은이가 대답했다. 모래를 먼저 넣으면 항아리가 금방 차겠죠. 맞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스님은 모래 광주리를 들어 항아리에 쏟아부었다. 고운 모래가 항아리 바닥을 채우고 반 정도 올라왔다. 그리고는 자갈을 넣으려 했다. 몇 개는 들어갔지만 금세 공간이 부족해졌다. 큰 돌은 아예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겨우 하나 올려놓으니 항아리 위로 삐죽 튀어나왔다. 보십시오. 모래를 먼저 넣으니 정작 중요한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스님은 항아리를 비우고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큰 돌을 먼저 넣었다. 주먹만 한 돌들이 항아리 바닥에 자리 잡았다. 5개, 6개, 10개쯤 들어가니 더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이 보였다. 자, 이제 다 찼나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빈 공간이 많이 보였다. 스님은 자갈을 넣기 시작했다. 손가락만 한 자갈들이 큰 돌 사이로 스르르 빠져들어갔다. 흔들흔들 항아리를 흔들자 자갈들이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부었다. 고운 모래가 자갈과 자갈 사이, 돌과 자갈 사이의 미세한 틈까지 채워 들어갔다. 이제 정말 가득 찼습니다. 항아리는 완벽하게 찼다. 큰 돌도 자갈도 모래도 모두 들어가 있었다. 스님은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큰 돌은 무엇인가? 박 선생은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울렁거렸다. 무언가 오래전 잊고 지낸 것을 떠올리는 느낌이었다. 큰 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배우자, 자식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 이것들이 바로 큰 돌입니다. 박 선생은 아내를 떠올렸다. 결혼한 지 40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그저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 한마디 건네는 사람. 퇴근하면 저녁이 준비되어 있고 자기 전에 먼저 잘게 인사하는 사람. 대화는 언제부턴가 끊겼다. 처음엔 바빠서였다. 회사 일이 많았고 아이들 교육에 신경 써야 했다.
주말엔 피곤해서 TV만 보거나 잠을 잤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다. 아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자갈은 무엇일까요? 일, 집, 차 이런 것들입니다. 중요하지만 큰 돌만큼은 아닙니다. 박 선생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평생을 자갈을 쌓는 데 보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높은 직급. 그것을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과장에서 차장, 부장, 이사까지 올랐다. 집도 3번 바꿨다. 차는 외제차로 바꿨다.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나니 이상했다. 직함은 사라졌다. 회사 사람들은 연락이 끊겼다. 차는 주차장에 세워둔 채 탈 일이 별로 없었다. 큰 집은 너무 넓어서 오히려 쓸쓸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 모든 게 자갈이었다는 것을. 중요해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모래는 무엇일까요? 그 외의 모든 사소한 것들입니다. SNS, 드라마, 가십, 남의 평판. 박 선생은 뜨끔했다. 요즘 그의 하루는 온통 모래로 가득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켰다. 뉴스를 훑어보고 유튜브를 보고 단톡방 메시지를 확인했다. 점심 먹고 나면 또 스마트폰이었다. 친구들과 골프 약속을 잡고 동창회 소식을 보고 정치 뉴스에 댓글을 달았다. 저녁이면 TV를 켰다.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뉴스를 봤다. 그렇게 하루가 갔다. 바쁜 것 같지만 허전했다.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항아리는 모래로 가득 차 있는데 정작 큰 돌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아내라는 큰 돌. 법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선생은 계속 그 항아리를 떠올렸다. 큰 돌을 먼저 넣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큰 돌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분명 아내였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아내를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그저 거기 있는 존재, 당연한 존재로만 여겼다. 여보. 박 선생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내가 고개를 돌렸다.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거는 게 얼마만인지. 뭐? 오늘 법회 갔다 왔어. 응, 알아.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박 선생은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기가 어색하다니.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다. 밥을 먹으면서도 박 선생은 아내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 손으로 40년간 밥을 했고 빨래를 했고 집안일을 했다. 문득 아내가 언제 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예전엔 웃음소리가 많았다. 신혼 때는 사소한 일에도 깔깔거리며 웃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웃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의 웃음이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었다. 여보. 다시 한번 박 선생이 입을 열었다. 왜? 우리 내일 어디 나갈까? 날씨도 좋던데.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의아한 표정이었다. 갑자기 왜? 그냥 오래간만에 같이 나가보자.
아내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 갈 건데? 경복궁. 우리 거기서 처음 만났잖아. 아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45년 전 대학 동아리 MT에서 처음 만난 곳. 경복궁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고 그때 우연히 옆에 서게 되었다.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거기 기억하네.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박 선생도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큰 돌을 다시 항아리에 넣는 첫걸음이었다. 자식이라는 큰 돌. 다음 날 경복궁을 거닐며 박 선생 부부는 오래간만에 옛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말문이 트였다. 아내는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임에 나간다고 했다. 박 선생은 그런 줄도 몰랐다. 애들은 어떻게 지내나? 아내가 물었다. 박 선생은 잠시 말을 잃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한 달 전 카톡으로 받았다. 딸은 언제 통화했더라? 2달 전쯤? 아니, 3달 전인가? 잘 지내겠지. 잘 지낸다고 생각해? 애들이 안부 전화 한 통 없는데? 아내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그렇다. 아이들은 바빴다. 그런데 자신도 바쁘지 않았던가. 연락할 시간은 있었다. 그저 미뤘을 뿐이다. 이번 주말에 한번 불러볼까? 애들도 바쁠 텐데. 바빠도 와야지.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 주말 박 선생은 아들과 딸에게 연락했다. 처음엔 다들 바쁘다고 했다. 그런데 박 선생이 꼭 좀 보자고 하니 결국 시간을 냈다. 아마도 아버지가 먼저 연락하는 게 낯설어서였을 것이다. 토요일 점심 오래간만에 네 식구가 식탁에 모였다. 아들은 40이 넘었고 딸은 38이었다. 둘 다 각자의 가정이 있었다. 손주도 있었다. 그런데 박 선생은 손주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사진으로만 봤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박 선생의 질문에 아들이 대답했다. 그냥 뭐, 바쁘게 살죠. 아버지는요? 나도. 그냥 지내지. 대화가 또 끊겼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내가 반찬을 더 가져왔다. 딸이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아들은 시계를 힐끔 쳐다봤다. 박 선생은 깨달았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항아리에 큰 돌이어야 하는데 자신은 그걸 너무 오래 방치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학원비 대고 학교 보내는 게 전부였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게 부모 역할의 끝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관계는 계속 가꿔야 하는 것이었다. 저기, 다음 달에 애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때? 박 선생의 제안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가족여행을 제안하다니.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행요? 응. 한 3박 4일 정도. 제주도나 강원도나. 근데 아버지 회사 일은요? 아들이 물었다가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는 이미 퇴직했다. 그걸 잠시 잊었다. 나 지금 시간 많아. 너희만 시간 되면 돼. 딸이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아요, 아버지. 일정 맞춰볼게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간 후 아내가 말했다. 오늘 당신 많이 달라졌네. 응? 예전에는 애들한테 관심도 없더니. 박 선생은 쓴웃음을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은 돈을 벌어오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건 아내 몫이었다. 숙제 봐주는 것도 아플 때 병원 가는 것도 전부 아내였다. 자신은 가끔 용돈 주는 게 전부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 주름진 손을 감쌌다. 그 온기가 오래간만에 따뜻했다. 친구라는 큰 돌. 며칠 후 박 선생은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했다. 대학 동기 김 선배였다. 한때는 정말 친했다. 술도 자주 마시고 고민도 나누고 주말이면 등산도 갔다. 그런데 서로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명절이나 동창회 때 얼굴 보는 게 전부였다. 형, 나 박인수야. 오, 인수야. 오래간만이네.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형 요즘 어떻게 지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선배도 놀란 모양이었다. 친구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게 얼마만인가. 나? 뭐 그냥저냥 지내지.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나도 그래. 우리 한번 만날까? 술이나 한잔하자. 좋지, 좋아. 언제? 그 주말 두 사람은 오래간만에 만났다. 대학 시절 자주 가던 포장마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근처 선술집을 찾아 자리를 잡았다. 소주잔을 앞에 놓고 안주를 시키고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야, 우리 언제 만났더라? 작년 동창회? 맞아. 벌써 1년 됐네. 1년 동안 우리 뭐 했나 싶다. 매일 시간은 남아도는데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안 만나고. 김 선배가 쓴웃음을 지으며 소주를 들이켰다. 박 선생도 따라 마셨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뜨거운 기운이 퍼졌다.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가 뭘 하고 산 건가 하고. 박 선생이 조용히 말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빴잖아. 어쩔 수 없었지. 바빴다는 게 핑계더라고. 진짜로 중요한 건 시간을 내게 되어 있어. 근데 나는 중요한 걸 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어. 김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와이프하고 요즘 어때? 그냥저냥. 사실 대화가 별로 없어. 너는? 나도 비슷해. 근데 요즘 조금씩 노력하고 있어. 대화하려고. 같이 나가려고. 그래? 응.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젊었을 때 꿈, 중년의 고단함, 노년의 두려움. 술잔을 기울이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모른다. 직장에서는 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집에서는 가장의 권위를 지켰다. 친구들 앞에서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더 이상 지킬 게 별로 없었다. 아니,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진짜 친구란 약한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야, 우리 자주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좋아. 산책이라도 하면서. 헤어지는 길에 김 선배가 박 선생의 어깨를 툭 쳤다. 야, 고맙다. 내가 먼저 연락해줘서. 무슨. 아니, 진짜야. 나도 외로웠거든. 근데 먼저 연락하기가 쑥스러워서. 박 선생도 웃었다. 나이 들면 이상하게 더 외롭다.
주변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다. 그래서 더 친구가 중요했다. 오래 알고 지낸 가식 없이 대할 수 있는 친구. 모래로 채워진 하루들. 박 선생은 달라지려고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아내와 아침 산책을 했다. 점심 먹고 유튜브를 보는 대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TV 대신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어색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니 손이 근질거렸다. 뉴스를 안 보니 뭔가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다. 드라마를 안 보니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됐다. 그런데 신기했다.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뉴스를 안 봐도 세상은 잘 돌아갔다. 드라마를 안 봐도 삶은 계속됐다. SNS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대신 아내와의 대화가 늘었다. 산책하며 동네 골목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가 요즘 읽는 책 이야기를 했다. 박 선생은 법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사소한 이야기였지만 그 사소함 속에 진짜 삶이 있었다. 아들과 딸과도 연락이 잦아졌다. 처음엔 어색하게 안부 전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손주 사진을 보내주면 진심으로 기뻐했다.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려 노력했다. 조언하기보단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다. 김 선배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했다. 다른 친구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다. 술을 마시기보단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젊었을 때처럼 요란하진 않았지만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항아리를 다시 채우는 일이었다. 큰 돌을 먼저 넣으니 삶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바쁜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하루가 충만했다. 많은 일을 하지 않는데 마음이 평온했다. 자갈과 모래의 자리. 물론 자갈과 모래도 필요했다. 박 선생은 여전히 집 관리를 했고 재정 관리를 했고 건강 관리를 했다. 이것들도 중요했다. 다만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자갈을 채우느라 큰 돌을 놓쳤다. 집을 크게 사느라 아내와 시간을 못 보냈다. 차를 바꾸느라 친구들과 여행을 못 갔다. 돈을 모으느라 아이들과 추억을 못 만들었다. 이제는 큰 돌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자갈을 챙겼다. 아내와 약속이 있으면 다른 일정을 조정했다. 아이들이 올 때는 다른 약속을 미뤘다. 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은 꼭 지켰다. 그러니 신기하게도 자갈도 다 들어갔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다. 중요한 걸 먼저 하니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채워졌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모레도 들어갈 자리가 있었다. 가끔 뉴스도 보고 가끔 드라마도 봤다. 친구들과 골프도 쳤다. 다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았다. 큰 돌과 자갈을 먼저 채우고 남은 틈새에 모래를 채웠다. 그렇게 살아가니 하루하루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허전하지 않았다.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졌다. 삶의 중심이 생겼다. 마지막 항아리. 어느 날 박 선생은 다시 그 산사를 찾았다. 노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 박 선생은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조용히 앉았다.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스님이 온화하게 물었다.
스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돌을 먼저 챙기려고요. 좋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군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박 선생은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아내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대화가 늘었고 웃음이 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아이들과도 가까워졌다. 지난주에는 약속대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3박 4일 온 가족이 함께한 시간이었다. 손주들과도 처음으로 제대로 놀아줬다. 딸은 아버지 많이 변하셨다고 말했다. 그 말이 박 선생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스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항아리가 다 차면 끝인가요? 그 다음은요? 노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항아리가 다 찼다고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 흐릅니다. 큰 돌도 조금씩 닳고 자갈도 흩어지고 모래도 흘러갑니다. 그러니 계속 돌봐야 합니다. 돌본다는 게 관계는 한 번 채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물을 주듯 계속 돌봐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쓰고 정성을 쏟고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었다. 한 번 좋아진다고 끝이 아니었다. 계속 가꿔야 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스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70, 80을 산다 해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채우는 항아리. 박 선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지금 가는데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갑자기 왜? 그냥 당신이랑 둘이 먹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귀찮아했을 텐데 요즘은 이런 제안을 기뻐했다. 좋아. 어디로 갈 건데?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그 식당 있잖아. 거기 아직 있나? 있을걸? 한번 찾아가 볼까? 집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그 식당을 찾았다.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45년 전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옛날 메뉴를 주문했다. 기억나? 아내가 물었다. 응. 그때 당신 너무 예뻐 보였어. 무슨 지금은 안 예쁘다는 거야? 아니, 지금도 예뻐. 다르게 예뻐. 주름진 얼굴로 마주보며 웃었다. 젊은 시절의 예쁨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식사를 하며 박 선생은 생각했다. 인생의 항아리는 한 번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채워야 한다. 큰 돌을 먼저, 그 다음 자갈을, 마지막으로 모래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것.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이 순간. 노년의 삶에서 미룰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오늘 채우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렵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다. 이 손을 더 자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도 더 자주 연락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항아리는 계속 채워야 한다. 큰 돌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